네, 반갑습니다. 방금 선거된 신경영입니다. 제가 기자생활 한 27년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 특히 저보다 가방끈이 긴 대학원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처음이고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일과예요. 기자라는 직업이 대체로 듣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누구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할 기회를 본인들이 스스로 좀 준비를 해서 쓰는 거는 좀 써가지고 이렇게. 근데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제가 주관하는 서울 디지털 포럼이라는 국제적인 포럼 행사를 준비하면서 같이 코워킹을 하다가 원장님께서 도와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가을쯤에 특강을 한번 해주시오. 그래서 저는 여기 대학이 이제 도곡동에 있잖아요. 제가 알고 도곡동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SF에 도움을 주셨던 김대재 장관 사무실가 거기가 있고요. 거기 자주 들렸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카이스트 전혀 초대학원 강의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거긴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답변을 해놨는데 이번 와서 왔다 보니까 대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런 줄 알았으면 이거 다시 생각하는 건데 근데 내려오면서 어쨌든 무슨 특강식으로 해야 여러분 무슨 말을 들으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가 움직였던 분야에서의 어떤 취재 경험과 그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관점, 견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학원생들과 같이 사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전공하는 여러분들 물론 컬처를 전공하지만 그런 어떤 전문적인 시견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번에 저희가 11월 1일 끝난 행사가 착한 성장 사회라고 주제를 해가지고 우리 홍사에 한번 들어보자. 이걸 주제로 저희가 미리 하고 있었다는 행사를 했습니다. 잘 됐다. 사이언스 하나를 공부하는 것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회에 사회를 볼 수 있는 우리의 견해죠. 여러분들의 견해가 아니라 사회를 볼 수 있는 이런 견해도 있다라는 걸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히려 더 어떤 창조적이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자신있게 제가 그동안 오래전부터 3년 전부터 이렇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재편집하고 올해 했던 내용까지 강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상 저희가 착한 성장을 하지만 올해 1년 동안 저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한 내용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도 남유럽에서 국가 도입이 사실에 직면해 있죠. 이게 여전히 세계 경제의 내관이고 앞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에 속도를 조절할 만큼의 큰 무게임이 되기가 있는데 문제가 터지고 한국 사회의 여러 상황들과 맞물려가지고 지난 연말부터 한국 사회에서 작년에 서울시장을 전해셔가지고 복지 문제가 이렇게 막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남유럽 사태가 생기면서 복지는 더 합리적이고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이제 논조들이 한국 사회를 다시 지배하게 돼가지고 연초까지 그게 갔었죠. 연초 1월달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제기를 했으면 과연 복지를 하면 정말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건가? 그러면 복지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북유럽하고 북유럽하고 그리고 와중에서도 지금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그러면 복지 비용이 이들 나라보다 더 적은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지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라든가 북유럽 국가들은 안정적인 성장세와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문을 가지고 그런 것들 나라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실증기를 해서
나서 이제 한국사회 방식을 한국, 그리스, 이태리, 독일, 까지 5나라들을 집중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언론은 처음으로 5개 국가에 대한 서베이를 직접 조사해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개별적인 질문은 또 질문에 나온 대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말하는 이제 착한 성장 사회가 과연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느낌은 좀 있을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산업위기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안정과 새로운 어떤 기준에 모색하고 있는 단계죠. 기존의 캐피탈리즘이 지나치게 시장 위에 상역에서 실제로 이제 망가뜨렸다고 하면 그런 다음 대안이 뭐냐라는 그런 관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착한 성장 사회라고 그런 느낌이 어떻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내부적으로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착한 성장 사회는 이제 소셜 퀄리티인데 소셜 퀄리티는 이제 사역 쪽에서 보편적으로 사역 연구하시는 분들이 쓰는 개념들인데 소셜 퀄리티가 높고 요즘 이야기하는 이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과 그 속에서 또 한 개인의 잠재적 역량이 함께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세계적으로 해서 착한 사회라는 내부적으로 어떤 개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보면 이제 이런 사회 만들어서 지금 한국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초기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유럽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그러지 못한 지금 피그스 국가들과의 국가가 뭐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는가라는 부분이 집중 영향력의 결과이고 세 번째 강은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지금은 어떤가라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그 언론들 신문이나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항상 유력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나게 앞서가 있는 겁니다. 경제 신문을 하는 올해 경제 신문을 따지는 12번째니까 놀라운 성장률을 이루었죠.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25%가 되고 2만 명이 넘는 국가 가운데 아니 2만 명이 넘는 국가 가운데 인구수로 5천만 명이 넘는 국가들이 지금 7개 나라밖에 안 된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일본이 가장 먼저 발견됐고 96년 26년 만에 우리나라 2050 들어갔어요. 이런 건 정말 놀랄만한 성장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의 효용력을 보면 지난 97년에 IMF 1위까지 갔다가 그 평가 기업마다 다르다만 5단계 내지 7단계까지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수준으로 됐어요. 경제 성장률도 28년에 마이너스 7%로 갔다가 그 이듬해 바로 10.7%까지 뛰어오는 놀라운 그런 경제 성장력을 보니까요. 최저금을 보면은 이 5개의 사실상 대한민국을 먹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고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사회를 보면은 정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가라는 안타까움이 나올 정도로 안정됩니다. 그런 시장을 따져보면은 우리 한 2,200시장이고 평균 나도 한 1,700시장이고 우리가 한 500시장 정도가 더 많을 겁니다. 1,700시간이니까 한 400 몇 시간 정도, 500시간 정도가.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국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고용률은 50세 가운데 거의 뽑힐 수준이죠. 평균 13.2%인데 오늘 10.4%. 그 다음에 대기업 입사자들이 10명 가운데 1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기업 한 300명 이상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 우리가 대기업으로 친다고 한다면은 지금 전체 구조로 보면 한 10%가 대기업이고 9%가
중소기업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사자 수도 종업원 수도 10명 가운데 1명꼴로만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들 뭐 들어보고 나면 대기업 가려고 굉장히 애들이 많이 쓰는데 그만큼 들어가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이따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세계화가 심해질수록 대기업은 늘 혁신을 하고 혁신을 하면서 기술 발전을 이루고 그러면서 인건비에 대한 자기를 줄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쓰지 않고 뭔가 성장을 유지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대기업을 가기가 갈수록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격차로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을 배워봤을 때 지금 한 정도 되나 60 어느 정도 됐거든요. 60년. 그러다 보니까 소득 양극화는 그렇게 벌어지는 거고요. 1990년에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산층이 저쪽에서 쓰러들죠. 그 다음에 위아래 많이 버는 쪽과 적게 버는 쪽 가운데가 줄어들면서 위로 좀 더 버는 쪽이 좀 늘어나기라고 못 버는 쪽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중산층이 계속되는 거예요.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건 사회가 그만큼 불안해지고 사회가 기반 자체가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건물로 이야기하는 막 토대가 튼튼해야 위로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토대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건 사회적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간다는 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자꾸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택하려고 그래서 이 조건도 통일이 잘 된다면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공기업에서 청년들이 선한 직장을 보면은 그 안정적인 시점을 쏠리고 있다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공무원 시험 경쟁도 이제 100대1이 넘잖아요. 이게 공부하고 체육 이제 보면은 그때 그냥 맨 마지막 단계 공무원들인데 이쪽으로 많이 몰려나는 거예요. 100대1씩 지금 아마 100대1이 더 넘었을 텐데 10년 정도 다닙니다. 2010년 지난년도 작년도에 수급 같은 경우는 20대 1 정도.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10대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10대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30년이나 아마 원장님 세대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요구를 했던, 기대했던 직업들, 선생님, 의사, 안정적인 이런 자격이 똑같이 지금 10대 학생들한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대적 도전이 없다는 거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뭔가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인 곳을 찾아가서 하겠다는 건 챌린지심이 없다는 건 제가 뭐 우리가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또 그런 해석을 했어요. 또 10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사회의 미래적 조짐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 이게 제 자살률이 OECD 최고입니다. 10대, 교수까지 가고, 노인들로 10만 명가 한 40명 가까이 다녀요. 아무튼 OECD 최고입니다. 이게 자살률이 많다는,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없다는 것은 그 미래에 대해서 본인들이 힘들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청년들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세대들인데, 그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꿈과 희망과 도전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신있게 문제를 할 그런 세대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해서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뭔가 걔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노인분들의 자살이 좀 많아지는 것은 또 지금 은퇴 이후에, 작년 이후에 이제 소득 보장이라든가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최후의 어떤 그냥 극단의 어떤 선택을 하는 거죠. 거기다 우리 사회의 어떤 기관의 신뢰도를 보면은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 제기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지금 아마 조금 더 떨어졌을 겁니다. 때문에 방법에 따라서는 한 20% 나오는 대부분이 국회, 정부, 그다음에 법원, 대표적인 어떤 그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20% 오랫동안 보니까 한 20%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공공기관 뭡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 대표적으로 여전히 오늘은 50% 가운데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전체적인 이제 사회 진로 보면은 소셜 폴리티라고 분석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이 들어보면은 OECD 30개국 가운데 한 28개 정도 이 소셜 폴리티를 구성하는 큰 요인들을 네 가지 축으로 분석을 하는데 분석자원과 사회민주주의가 복지 생각하는데 분석자원에는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 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들을 함축하고 그런 일정이라면 어느 한 사회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 발전시키려고자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사회를 만들자라는 부분이 사회의 공직정책이고 복지부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죠. 인간하고 삶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가 얼마나 발전됩니다. 라는 부분이고 차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의 사회적 활동의 모든 행위라는 건 사실상 정치 행위로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회 변동 요인들을 결국 정치가 다 담아가지고 그걸 법을 통하든 정책을 통하든 제도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제도화를 시키는 게 이제 마무리 개념으로 본다면 정치적 통일이라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내가 스스로 통일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이거는 정치 참여보다는 정치 무관심만 정치적 냉소주의만 굉장히 높고 이제 참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사회적 질을 소셜 퀄리티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기본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복지제도는 우리가 어떤 유형으로서의 안전, 그러니까 뭐 각종 사고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삶에 주거, 의료 이런 거기로부터 경제적 안전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누가 안정성, 개인의 안정성을 삶의 안정성을 얼마만큼 그 사회가 서포트를 해주냐는 걸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이나 일자리를 사회가 얼마만큼 많이 교육의 기회라든가 일자리의 기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적어줍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적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가느냐, 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 구성하는 일인데, 난 정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조건들을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의미로는 정치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표를 보면 딱 이제 그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부족한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생각을 보면 덴마크, 빌딩 덴마크는 거의 그 식사학교, 비식학교 모든 부분에서 거의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이고, 우리는 한국은 인식형 부분하고 교육 부분이죠. 교육 경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분하고 사실 유익성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게 복지 부분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낮죠. 근데 사실 유익성 부분이 그 공동체 이제 그 공동체 가치이고 각종 사회적 활동을 이제 미션으로 보면은 우리는 전형적인 세 가지 연구주의,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학연, 지원 요 세 가지의 활동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좀 나타나는데 내용적으로 보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요소가 오히려 직접상으로 좋게 나타나는 그런 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모든 데에서 좀 불안한 그런 태도로 나타나고 있죠. 일상적인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생활, 그다음에 애들 자녀교육, 육아 자녀교육, 그다음에 일자리 찾는 데까지, 직업 문제까지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가 불안하게 되고 어떤 사회가 나타나면 사회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보다는 개별 경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나만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 상대를 이겨서 내가 더 많이 올라가고 많이 차지하고 하는 그런 개별적 경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부분에서 경쟁 수준이 최고치죠. 100점 만점으로 보면 입시 경쟁에서는 96점, 수에서는 98점. 뭐 이런 경쟁들이 모든 데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취업 경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작년에 조사했던 저희가 여러분들이 조사했던 국민들 국민의식 조사가 결과인데 83% 정도가 경쟁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쟁이 과도해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개념법이 좋아가지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불신이고 이런 순서대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계속 경제는 좋아지고 성장률은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회적 지표들이나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서 전에는 이제 그 경제 성장과 함께 개인의 행복도도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원장님 그 세대 이견이라는 원장님 세대 정리해가지고 가난했던, 그러니까 절대 인권의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많아지면 행복도도 같이 증가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되고 성장률이 높아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개인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지 요구가 굉장히 등출을 하고 있죠. 국가를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한국이 직접적인 이제 국가를 보이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등출하기 시작했는데 그 단계에서 어떻게 그 복지를 어떻게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사회적 논의가 있기 전에 복지를 하면은 이제 나라가 망한다, 사출진이라는 그런 보수 쪽의 분쇄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계속 좀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번 선거를 치면서 계속 1년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그 복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그리고 도대체 이 초기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피거스, 그리스텔,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나라들의 복지 출산도 높고 독일도 높고 작은 북유럽도 높은데 그 나라는 왜 지금 그런 국가 위기에 처했고 독일이라든가 북유럽은 그렇지 않은, 이게 이제 궁금하고, 그럼 우리 한국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와 함께 1년 동안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국가들이죠. 유로존 6국가를 가운데 이제 그 비교 국가들이 어떻게 점에서 설치를 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소셜 퀄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초기에 2050 클럽의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퀄리티는 매우 나타나는 것이죠. 비싼 이제 소셜 퀄리티를 가진 나라가 이제 그리스,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이고, 우리보다 경제 수준도 높고 사회질도 높은 독일은 지금 경제 위로 벗어나 있고, 이 나라들은 지금 경제 위로. 그 아래 이제 터키는 경제 수준 낮지만은 소셜 퀄리티는 한국하고 비슷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연구 과정이 경제사회 지표를 수집하고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5개 국가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베이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전문가들 50명을 만나서 만든 내용들을, 그 연구 분량은 굉장히 방대합니다만은 여기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제 소위 사회학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로 해서 MDS 분석이라고 하는데, OECD 24개국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석 자료에서 정부 지출이라든가 신뢰라든가 그 경제 사회적
구성하는 13개의 요소를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각 요소들을 동시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필요한 국가들을 선택을 하고 놓고 보면 이제 국가 간의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전에 국가 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요소들로 표시한 국가 간의 요소들이고 국가 간의 거리 표시이기 때문에 이게 가까이 있는 국가들일수록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국가들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에서 또 다른 특성을 가진 국가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분면으로 나눠보면은 이태리 그래서 지금 이태리 갖고 있는 것까지 여기에 있고 함수하고 터키는 그 아래 쪽에 있고 그러니까 위가 안 지어져 있죠. 반면에 독일하고 북유럽들은 위를 좀 피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라고 분석을 해보면은 저 위치 위에 있는 국가들이 특정에 그렇게 몰려 있다는 것은 뭔가 서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세로 축이 공공사회 지출, 쉽게 얘기하면 복지 지출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국가들의 복지 비용들이 얼마만큼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가.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사회적 신뢰성이라는 어떤 투명성, 전체로 따지면 거버넌스라고 되는데 정치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 입안의 어떤 투명성,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어떤 신뢰성, 그다음에 정치 체계, 정당 체계에 포함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말할 때 이 가로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버넌스가 매우 훌륭한 거버넌스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걸 의미를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 거버넌스 체제가 매우 열악한, 좋지 않은 거버넌스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게 되게 되죠. 이런 지역은 복지를 굉장히 많이 복지 비용은 굉장히 많이 지출하는데 이 거버넌스 체제는 매우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런 지역에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거버넌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험적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독일은 높은 복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높은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서 위험적으로 하지 않고 안정적인 위치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은 위험을 피해간 게 아니라 위험을 맞을 기회가 안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복지질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 자체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사회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요구와 이제 부딪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복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시키는 복지 비용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 복지 늘어나는 비용을 일단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이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버넌스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했던 정책기관의 투명성부터 그다음에 복지 전달 체계하며 그다음에 사회적 신뢰성하며 그 신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그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조세 세금을 낼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게 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져야지 우리도 복지사회, 안정적인 복지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게 그 거버넌스가 좋은 거버넌스가 없이 복지 비용만 늘리게 되면은
여전히 아까 위험적이 있었던 그 나라가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한국인을 갈 수 있는 경로라는 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복지 출산을 매우 낮은 단계고요. 그래서 돈은 기병을 늘려나가야 되고, 어느 수준으로 매우 낮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복지 비용은 그 상태로 많이 늘리지 않고 조금 늘리, 그 상태로 현황 유지 내에 조금씩 늘려가면서 거버넌스를 높이는 방법. 이게 일종의 미국의 영미식 방식, 이런 방식인데, 저는 소위 이제 법치라든가 또는 시장 질서라든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버넌스 수준을 높여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복지 지출도 늘리고 거버넌스 수준도 높여가는 이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이 지금 취하고 있는 사회 모델이 이런 거죠. 세 번째 가장 유용한 경우가 이제 이 경우입니다.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거버넌스 수준은 여전히 지금 상태에 머무릅니다. 우리는 복지 지출이 늘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나중에 이런 기회가 되면 내용을 한번 이제 분석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복지 비용 갈수록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연금하고 의료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갈수록 증대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 비용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지 비용 지출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 복지로서 이 생산을 유도하는 데 별로 부담되지 않는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죠. 그냥 소모적으로 쓰고만 하는 그런 어떤 생산을 유도해지 생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전형적으로 그 프로그램 모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비용은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버넌스 수준은 매우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지금 이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테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도 거버넌스 비용이 높아지는 이 단계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리스하고 독일은 어떤 차이 때문에 위기에 빠졌고 독일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의 이제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1980년대 지금까지 적자고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걸 그리스는 신민당하고 사회당하고 두 당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진보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했는데 서로 집권한 그 갖다 이렇게 얹어보면은 사회당이나 신민당이나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면서 건강없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전국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전혀 개선을 국가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을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의 전형적인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거예요. 후견주의라는 것은 정치가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를 응감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얻는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해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맡겨하는 이게 제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파퓰리즘의 역할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래서 들어가서 재밌는 게 사회가 복지를 해주지 않아도 될 고소득층,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 정부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이 늘어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연금 대체율이 자기 소득의 95%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지 않고 나 빨리 은퇴하고 연금 받으려라는 현상들이 사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책 후견주의라 하는데 정책 대가를 해가지고 국적 혜택을 주면서 나라를 계속 효과 붙이는 능력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5월부터 7월 사이에 그리고 여론조사, 국민의식 조사를 해보면 그리스에서는 국제관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 인식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비율주의라면 복지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그 복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고소득층 내지는 정부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만 갖게 되는 거고
실제로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할 일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대가 역진생이랄까요. 필요 없는 사람들 오히려 더 복지대가 혜택이 가는 그런 거죠. 저희들은 한국이 그런 두 번째로 위치했다는 거죠. 한국 아직 지금 본격적인 복지제도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국민들 인식이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갈 길이 좀 멀어요, 한국은. 그러면 이제 독일은 왜 이 위기 속에서도 그 견고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냐. 역시 사회적 토대, 사회적 기반이 굉장히 오랜 역사와 문화적 경험 속에서 안정적으로 갖춰 있었던 것으로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사회라는 걸 전체의 사회로, 그러니까 어느 사회 분야, 그 사회 분야로 한정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인 사회 문화라는 그 분류로 짜지 않고 전체적인 사회, 토탈 소사이어 전적으로 이해하면 그 안에는 정치도 들어가고 경제도 들어가고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요. 그 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이익과 이해관계가 서로 맞부딪힌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맞부딪히는 이해와 갈등을 합의할 수 있는 토대가 굉장히 견고하게 역사를 만들어내고 갖춰야 합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게 슈들과 1995년 6년 집권을 해가지고 하츠 개혁과 이런 데 이용자는 개혁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노동시장 개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독일이 1990년대에 통일된 이후에 동독 통일비용과 동독을 재건하면서 들어가는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유럽의 1990년대 말에도 유럽의 환자로 그렇게 지칭이 됐었죠. 독일이 과연 통독 이후에 그 전에 어떤 성장 트렌드 발전이 지속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품었던 시대가 1990년대입니다. 그때 1990년대 후반에 이제 3인당 정부가 집권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구조로 해가지고는 독일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고요. 그 속에서 하츠 개혁이라는 걸 시도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시기가 무슨 어떤 시기냐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막 본격화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세계가 진행되면서 독일의 유수한 제조업체들이 좀 더 낮은 코스트를 쫓아가지고 국외 탈출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독일에 있는 공장을 떼가 옆에 있는 폴란드, 헝가리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 속에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기업은 독일을 떠나지 않는 대신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거나 임금을 낮추거나 이런 물로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상상해야 되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합의적 조건들을 내세워가지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게 대표님의 해석이에요. 노사가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걸 양보하고 받아들여가면서 그 공동체적 개념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합의들을 해야 합니다. 그 합의의 결과 지금 들어가니까 그 합의의 결과들이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어떤 꿈 같은 얘기고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당연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이걸 해낼 수 있는 그 토대 자체가 어떤 저한테 전혀 현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놓고 보면 독일은 그 경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그런 그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하면은 시장이라는 늘 아주 그 전형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생각하면 미국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시장은 경쟁에서 인자만이 살아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그 투쟁 이상의 투쟁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에 문제가 28년 그 금융위기처럼 인간의 범성인 탐욕까지 이제 이렇게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사회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8년 이후에 시작한 금융자본주의의 이탈성이라는 건 바로 사회가
안에 넣어놓고 사회가 이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진 사람에 대해서는, 패배자에 대해서는 늘 그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지만 그 고통과 불안을 안겨준 패배자들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케어를 해줄 것이냐 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제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는 경제가. 이게 가장 이제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사회가 그냥 인간으로서 살 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그 삶을 보장을 한다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 토대를 갖추고 가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얼마나 긍정적이냐면은 소수이 높을수록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내가 더 세금이라든가 사회적을 많이 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줄 수 있는 사회적 망을 갖춰갈까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다는 거죠. 오늘 강제적으로 지금 잘 사는 사람들에서 강제적으로 부의세를 좀 부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사회 구조적으로 인식의 수준이 굉장히 다르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통합의 제도적 기반으로 보면 이제 독일의 학문적인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독일의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때는 정당정부식 선거제라는 있고, 연방제라는 건데, 정당정부식 선거제라는 거는 내가 관심을 갖는데 내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정당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 정당들이 총선을 칠 때 모든 정당들이 다 정당을 내걸고 그 개인들은 유권자들은 개인한테처럼 어느 후보한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각 정당이 얻은 지지율만큼 우석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게 내 마음에 안 들면 투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언제라는 그런 인식들이 커지게 되고 그럴수록 투표 참가율이 더 적극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내 삶의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정치에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제는 독일의 연방제라는 것은 어느 한 주, 어느 한 큰 세력이 독점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나눠져 있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치적 거버넌스가 갈등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봉합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독일의 이런 이제 복수정당제를 가지고 있는데 신년 피해감도 근거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말로 이제 표현을 또 표현하면 정보 사회정당, 정보화 사회정당. 그러니까 카피탈 세대에서 굉장히 엄격한 제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주장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면 동의할수록 더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내서 가지고 만든다는 게 저는 정당까지 나타나요. 대표는 성공한 정당이 있는 녹색당이 녹색당이. 요번에 전통적으로 독일이 민족주의가 형성된 이유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대표님이 이제 서민당에서 개혁했던 서민당이 2005년에 이 아이덴티티로는 좀 반대적 개념에 있는 보수당이 기른다고 내가고 그리고 그건 통상하게 뭔가 새누리하고 옛날에 민주당도 진보정당이 사실상 이렇게 열린대각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서로가 정책적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냐. 어느 정당에서 정책을 주장하는 기간에 이쪽에서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쪽 정당에 대해서 정책과로 해서 이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집합이 굉장히 넓게 형성됐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앞으로 독일 정책이 어떻게 되겠다는 정책의 예측성이 가능하고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고 내각을 구성하더라도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근데 우리는 이제 정부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 전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사태들이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예측할 수도 없고 정책이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가장 나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바뀌는 20년에 이번에 정책 방향과 전
전 정부에 맞춰가지고 했던 것들이 다 전면적으로 이렇게 수정되거나 무시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이런 정치적 시스템도 이승 같은 그런 그림이죠. 이런 데 정치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야기해 보면 한국은 이 소송거지하고 승자독식 이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득표와 관계없이 일단 30% 득표에 대해서는 40% 득표에 대해서는 1등 한 사람만인데 다 모든 걸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 표는 더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는 이제 모두 가버리고 사장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표들이 사장되면서 훨씬 많은 다수의 그 의견들이 의사들이 반영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정치에 대한 어떤 참여율도 떨어지고 냉소주의만 훨씬 커지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걸로 정치자들이 부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기와 도전은 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성장률이 올해 시작해서 한 2025년 사이에는 2.4% 정도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일자는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양화되는 거죠. 기업은 기업들대로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세계화가 바로 그걸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한편에 기술 진보와 함께 한편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가 세계에서 시장 자체가 하나의 세계가 되는 단위 시장이 되면서 세계에서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어디 가서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코스가 많은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삼성의 스마트폰이요. 이게 생산율이 83개, 83%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맞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과는 몇 배, 5배 이상이, 아니, 5배가 넘는 아무튼 80% 이상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가 현재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이 세계화가 될수록 세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코스트를 줄이고 그러려면은 좀 더 코스트가 낮게 들어가는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뭐 이런 현상이 그 세계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진보가 되면 될수록 이 여러분과 같은데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혹시 이제 유리한 조건이 있지만은 재미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저부터 얘기를 발전하면서 IT 전문기 수요가 늘어날 때 제일 많이 늘어나게 특별히서 잘 많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이 상거라든가 온라인 저희들이 활성화되면서 택배기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들이에요. 근데 아까 택배기사들의 그 수입이라는 게 좋지가 않죠. 아무래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도 그 위험을 보호해줄 수 있는 망은 하나도 없고 수입은 적고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일자 자체가 조금 양극화된다는 거예요. 한편의 기술 정보가 이루어지면서 그 전문 고위적으로 가는 전문 수입이 좋은 쪽으로 가는 그 층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또 열악한 그런 직업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 이야기가 오픈 투어, 하우스풀 이야기는 자영업이 매우 중요한데 자영업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영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자영업 사이클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통 평균 3.4년이고 동산주택 같은 6.4년 3.4년이면 더 이상 유지하라고 이제 된다는 건데 자영업이 왜 문제냐면은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50대 전후해가지고 살을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그동안 모아놓은 퇴직금이라든가 적금을 깨가지고 이제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뭔가 일을 시작한다는 이런 생각.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무너진다. 유사성이 굉장히 또 있는 게 아까 제가 그 소셜 퀄리티가 낮은 사회일수록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소셜 퀄리티가 낮은 사회일수록 그 개인의 삶들을 사회가 이렇게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내서 그 경쟁에서 이겨나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해서 개별 경쟁의식이 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자영업들이 혼자라도 벌어야겠다는 그런 의식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우리 그 87년 민주화 이후에 사회 갈등 구조가 엄청나게 곳곳에서 더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갈등은 분출하고 있는데 이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만한 그런 거버넌스 시대는 갖추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들을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같은 인구 고령화 문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된다는 건 일할 수 있는 노동 가용인 인구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이 멈춘다라는 그런 걸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는 어떤 길을 해야 되냐. 앞에 보시면서 좀 짐작하시겠지만은 우선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모든 세 명의 후보가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 지출을 확대를 하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만큼 거버넌스를 높은 관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똑같이 해도 남녀과 같은 위기상을 쌓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해요. 거버넌스를 이제 어떻게 가져가는데 그렇게 보면은 역시 국민들이 자기 삶의 조건들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제도적 기반이라서 정치만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지지해서 내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내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국민들이 그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고 정치제도적으로 좀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비례성하고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논리로 이제 정당의 기업들이 정당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 자기들만의 그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참석을 줘야 한다는 그런 정당의 기획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정치 측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이제 복지 방향성 부분은 이야기했다시피 그 복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는 문제인데요. 이제 복지의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한 세 단계로 표현을 해봅니다. 우선 가장 큰 투대가 돼야 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4대 보험이라고 그러죠. 연금, 의료, 보험금지. 근데 연금하고 의료 부분은 전통적 이제 그 복지 국가를 실현하면서 형성했던 프로그램인데 이건 소모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데 이 도움이 되고 생산을 유도하지 못하고 생산에 견인하지 못하고 그냥 저건 쓰는 겁니다. 그냥 의료비는 그냥 지출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더 이상 생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고용하고 산재 부분은 이제 일자리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취약한 부분인데 이게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이라고 해요. 고용보험이 매우 취약한 부분인데 사대보험이 의무화가 되어 있으면서 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제 근로자들이 임금 근로자들 한 1,700만으로 따지는데 그 가운데 한 1,300만, 1,400만 정도가 비정규직하고 자영업자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지금 일하는데 한번 떨어져 나오면 어떤 보호, 어떤 자기도 케어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구조조정을 할 때에 그야말로 극심한 투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범죄가 잘 갖춰져가지고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사회가 저런 보험을 통해가지고 일정 부분 임금을 보장을 해주면은 그 임금을 가지고
자기가 재교육을 받고 재훈련을 받아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렇게 극한 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총예우가 돼버리면 그 자체가 그야말로 나라가 떨어지는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떨어져 나오려고 우리는 극한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용하고 산재보험을 생산력 복지에 앞으로 우리가 키워나갈 일이 고용하고 산재보험 쪽에 그 생산적 복지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부가 되고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서비스 복지로 보면 요즘 이제 이거는 소위 인구 집단별 복지라고 해요. 선별적 복지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필요한 복지들이 다 다릅니다. 육아, 보육, 육아,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을 둔 부모는 또 휴직했을 때 휴직수당, 그 다음에 노인들은 노령연금 그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 사회 서비스 복지가 각각 다 다른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만 매우 활발하게 있는 거니까 선별적 복지의 그 연령대에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만 이야기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다 포괄되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아수당, 보육수당, 노령연금 이런 것들이 다 그 연령대별 복지 프로그램들인데 정치권에서 보면 이야기한 대로 그만큼 해주면 그 사람들로부터 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주려고 그런 쪽을 갖다. 그 다음에 이게 인권정책은 사회적 공공정책이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사회복지 내용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튼튼하게 해야 할 이 토대가 바로 이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실천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저리조하고 자영업자 1,400만 명의 이 사람들은 정말 한번 저기서 지금 상황에서 떨어져 나오면 뭐든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지 지출 기준으로 보면 그대로 이제 복지 지출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 여기 있습니다. 한 9.9% 정도 돼요. 근데 대부분 지금 이탈리아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 이상 이상이죠. 중국처럼 오늘 분명히 이 비용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늘어나면서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안 이루어집니다. 한국에 가는데 지금 문제가 되면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 이상인 저 복지국가인 저쪽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내용들 따지고 보면은 우리 가운데 복지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가족과 고용을 중심으로 한 이 복지를 우리가 생산적 복지라고 한다면 여기에 더 많이 이 지출 비용 가운데 이 지출 가운데 여기에 더 많이 투자하는 나라일수록 이쪽에 가자는 거죠. 자, 요 나라들은 아까 지나했던 전형적인 연금, 의료보험 비율이 굉장히 높고, 여기는 가족이라든가 일자리 관련한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 가진 부분이 좀 있어요. 재교육, 그 다음에 재취업, 이걸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필요한 복지비용입니다. 내용 구성을 보면은 스웨덴이라든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생산적 복지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반면에 그레스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저쪽 연금약으로랑 겹치 많이 가요. 독일이 재밌잖아요. 독일은 이쪽 비용이 좀 적고 이쪽이 전통적 저기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제 그래서 독일이 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각 국가들이 변했던 그 기조를 보는 겁니다.
한국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지난 90년대 필사고 이탈리아는 이 길들이 복지 줄 비용을 늘렸는데 전통적 복지인 연금하고 왼쪽에 지금 투자를 했고 생산적 요소를 가지고 하고 그런 쪽에는 앞에 투자했다는 거고 거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시대적으로 들어서 90년대 막 탈취형이 아니다 2012 이걸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쪽으로 많이 들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안정적인 성장대를 유지하고 있는 결정적 배경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복지 비용을 늘리기는 늘릴 텐데 여기 이제 나오는 슈레더 정부처럼 독일의 슈레더 정부처럼 그 비용을 단순하게 전통적 복지 쪽에 연금이나 우리 같은 전통적 복지보다는 가족을 보호하고 고용을 더 창출해낼 수 있는 생산적 요소로 지출을 만들게 한다는 게 슈레더 정부의 개혁의 결과였고 그 개혁의 결과로서 오늘날 지금과 같은 독일이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이제 북유럽이 전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친화적 복지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국은 사회적 갈등제에 먼저 줄여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거를 갈등을 이렇게 합의를 유도해낼 수 있는 사회 제도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얼마만큼 취약하냐면 이제 우리 조사를 보니까 복지 문제만 해서 복지 확대한다는 의견하고 복지보다는 굉장히 성장이 우선이라는 의견. 그다음에 복지를 하려면 이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금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줄일 것이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야기한 대로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골라가지고 선별적으로 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큰 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팽이 맞서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갈등의 요인들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런 사회적 그 갈등 구조를 어떻게 이제 풀어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은 어느 분도 우리 유럽에 가반을 얻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건 전체 유권자 수, 총유권자 수로 따지면은 국민 지지율은 불과 한 30%가 남짓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 30.5% 다양하고 한 32.9%의 국민적 지지율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부터 나머지 70%의 유권자들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만큼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책 수락이라든가 정책의 그 목표를 성취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70%에 대한 유권자를 어떻게 설득해낼 것이냐, 자기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동참을 시킬 것이냐, 이런 과제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쉽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을 보면 요즘 조금 달라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본인이 이제 오늘 편들어가는 지향적 대통령의 힘을 가진 행위를 하지만은 실제로 국민들은 나머지 70% 국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떤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 한 2년 지나고 나서 힘을 쓰다가 안 되면 이제 그 뒤로 레인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본인 내세웠던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있다. 그래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저는 보건데 내년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특히 지금과 우리 사회구조적 복지와 다른 한편을 더군다나 경제적 인조까지 더 큰 개념까지 이렇게 이제 다투고 있는 양상에서 과연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어떻게 이제 잘 수렴을 해서 통합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쉽지 않겠다. 그래서 고생을 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고생하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는 사회대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복지 수준을 확대해야 되고 복지 지출도 늘려야 하는데 지금 거버넌스 수준이 매우 많이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전형적으로 이 지역으로 빠진다. 우리가 지금 이 지역으로 빠지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은 우리가 위기를 피한 게 아니라 위기를 맞을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그 사회 현상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하시고 사회를 한번 열심히 들여다봐 주시면 저희 강의는 이걸 끝내고 제가 소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강의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얼마만큼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시각, 이런 시각도 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제 사이언스나 생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가끔씩 한 번씩 이야기를 듣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가 더 나중에 가서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만 보지 말고 그보다 더 넓은 차원의 그 세상을 자꾸 이렇게 보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나가는 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부터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더 넓은 아주 큰 데서부터 우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곱게 사기로 들어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밖에 크게 보면서 이쪽으로 들어온 적이 사업에 성공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참고하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좀 받을까요? 예. 아까 어제 강의 잘 들었고요. 독일하고 그리스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이제 고용보험과 이쪽으로 가는 형식 구조가 좀 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느냐는 조사적으로 풀린 것 같고 그 대답을 들었는데 사실 그 전에 독일이나 아니면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원래 약간 좀 막시즘적인 어떤 그 차민주의나 이런 쪽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적인 그런 보험 쪽도 좀 잘 돼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사회 구조적인 이런 구조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문제 이런 쪽에 좀 더 투자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의미일 것 같아요. 효율성보다는 우리 역사적 배경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뭐 추가 될까요? 한국이란 한국 시스템 자체는 조금은 좀 약간 압축된 이런 사회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복지 근본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고용 쪽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사회 안정망 자체가 좀 흥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방향성은 우리가 이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끼리.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 이게 역사를 보면 우리는 지금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경험을 하지 않고 거기는 삼인주의 정당이 발을 나오면서 노동자와 가군이 엄청난 싸움들을 겪은 거죠. 그 싸움들, 엄청난 싸움들을 겪으면서 서로가 이제 사회가 합의의 힘을 쓰는 그 양보들을 해나가는 사회를 해놓은 그 속에서 이런 복지국가를 갖춘 거고 우리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삼인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노동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중앙정부를 구성하면서 노동자들을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복지 프로그램에 이렇게 반영되어 우리는 이제 역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압축 성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의 권리라든가 근로자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단 놔두고 성장부터 하자. 일단 성장부터 하자 해서 성장 지상주의에 성장만 앞서서 계속 경제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이제 수준이 올라온 건데 그렇고 보면 이제 그 압축된 성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압축된 역사에 대한 후유증들이죠. 근데 이 후유증들을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는 그동안에 잘 위기를 잘 극복해왔기 때문에 이런 후유증들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한편의 희망적인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압축된 성장을 하면서 나타난 이 후유증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게 이제 한편으로 또 요즘 경제민주화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는 김종인 박사가 하시는 분이 압축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희생된 그 사이에서 배제된 이 세력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우리 사회가.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안전하고 자신 있게 진보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세력에 대해서 계속 배제를 하고 개별적 정식으로 사회가 놔둬버리면 나중에 사회가 붕괴된다. 나중에 사회가 붕괴되어버리면 지금 대기업들, 대기업들 자신네들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문제를 던지는 게 지금
새누리당 아는 사람 아니고 김영박 같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이제 역사적, 문화적 어떤 사회적 개혁사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사회적 합의 방향으로 찾아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서로 이제 가치 충돌이 엄청나게 많이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떻게 잘 조정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짧은 근자의 우리가 그 역사적 경험을 보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일부 정치학자들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차라리 이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이긴 대통령이 상대 후보가 제시한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게 훨씬 더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내 반대편의 정책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내 앞에 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져오고 반대 입장에 섰던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들을 나하고 같이 가는 부분에서 가지고 가는 걸 선언을 하면 훨씬 더 이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내 쪽으로 끌어들이기가 쉽고 그만큼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게 아니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필요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회 전반에,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있다고 특히 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정감 같은 거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복지 확대에 대해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는 게 그러한 복지 확대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층마저도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약간 왜곡된 시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게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번외가 있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그런 우리나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카이스트가 이 성장해 온 만큼요, 언론이 굉장한 위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술이 진보와, 과학과 기술이 진보가 되면서, 오프라인 미디어들이 거의 지금 아사직전이야. 그 미디어들이 준다는 거는, 그 여론을 반영해 줄 수 있는 힘이 원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전에는 언론이 민의를 많이 수용해가지고 정치권을 이렇게 푸시하고 압박하고 하면서 좀 변화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 미디어가 워낙 이 힘을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여론들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는 계속 굉장히 지금 아사직전이죠. 그 미디어라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공연을 형성하는 그 기능이지만 그래도 그 기능을 형성하려면 뭐가 이 수익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광고가 그 주 수익이었는데 다양한 미디어들이 생기면서 이 광고 수익원들이 매거 빠져나가요. 특히 이제 캠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저 방송은 시작하는 그래도 다른 몇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승진하고 있지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신문 안 보잖아요. 일단 그 소식을 접하는 게 뉴스를 접하는 게 페이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유산이 결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미디어한테 어떤 그런 공공 기능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언론사의 자기 이익과 직결되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에 많은 좀 에너지를 쓴다고 할까요? 그래서 또 한편에 이제 또 아이러니는 그렇게 해도 실제로 어떤 정부라든가 사회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약하죠. 이런 이제 언론도 이런 구도를 안고 있고 다행인 건 또 이제
미대가 다양해지면서 아까 전에 다당제를 통해 가지고 전당명 다당제를 통해 가지고 내 의사를 대변해주는 내 이익을 반영해주는 그런 전당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처럼 또 미대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그 부분에 지금 어떤 여론이라든가 의사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그냥 다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리빌딩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우리 사회 취약층일수록 복지 확대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양보적으로 인간 심리 가운데 가장 피할 수 없는 시기가 불안해서입니다. 다른 한편에 어떤 참여과 다른 한편에 불안이죠. 그들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도 정치 분들은 그런 장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계획입니다. 한편에 뭔가 희망이 있고 이 고민만 넘기면은 곧 우리의 어떤 이상이 손실될 것처럼 어떤 탐욕의 저기를 내세우고 있고 다른 한편에 이제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겪게 될 어떤 불안 요소를 강조를 해서 가는데 사회가 이 불안 요소가 크면 클수록 약자층들은요 불안해가지고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선택한다는 게 그동안에 정치학자들 연구해놓은 연구개발 우리 한국 사회 특화 성향들도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의 기능으로 보면은 저희도 늘 이런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주제도 가지고 와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 보고서에서 보고도 하고 이번 같은 이 행사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을 모셔놓고 앞에 이제 행사를 했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미래한국 리포트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박근혜 후보가 만칠수 두 분이 와서 나중에 와서 이제 본인들의 의사를 뒤에 이제 한 15분씩 피력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기로 했다가 그냥 세 분 있는데 가면은 혼자보도가 도착이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찾아서 저희들은 좀 그런 기능들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위험스러운 현상으로 좀 보면은 전에는 굉장히 어떤 사회의식이라든가 의식이 좀 깨어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언론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지원하는 현상을 보면은 그게 많이 달라요.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부분을 이제 다 피하려고 아까 이야기했던 안정적인 그런 직업, 직장, 그냥 뭐 어차피 사회 대서로 형성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예.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 내용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대선 투표를 할 때 이 내용에 반영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선 후보들한테 이 좋은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이제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 공유를 하고 인식을 같이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SBS는 동중파의 어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극단적으로는 24시간 이 내용을 방송에서 극단적인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탑다운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텀업적인 부분에서 공유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미래항공 리포트하고 내부에 들어가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고 그동안 했던 내용들 다 저희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가 쉽게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투표권자들 보면 10대, 20대, 40대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10대나 20대가 원래 나중에 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 깜짝 놀란 게 그날 생방송을 1시간 반 동안 40분 동안 생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보통 온라인 반응 별로 조사를 하지 않는데 우연찮게 맡았던 기관에서 온라인 조사라고 하면서 1위라고 저희가 11월 1일 날 1위라고 2일 날 온라인 접속 건수가 그러니까 당일 행사 온라인 접속 건수가 한 12,000건 정도. 지금 훨씬 더 늘어났죠. 11월 1일이 정리됐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다운받았던 숫자가 한 4,000명 정도. 그러니까 라이브 중계를 보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사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많이 들다보고 생각할수록 더 좋은 치료를 선택하겠죠. 그럼 우리 사회가 좀 더 희망이 예. 예. 학생들하고도 다른 부분을 비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갈등 구조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은 10% 정도 되고 나머지 90% 중소기업인데, 그래가지고 과학원 취업을 했고 많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고 중소기업적인 친구들의 꿈을 얘기하고 사람을 나눈다고 그리고 다 대기업을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나가는 방향이 그 고용복지나 근데 모든 사람이 저 탑 1%, 10% 들어가는 당연히 잠만 원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임금이 많겠죠. 그러니까 고임금 작업만 주장하고 거기는 이미 제한은 돼 있고, 그 부분 고용복지를 아무리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그쪽을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 위에만 바라보고 스스로 집에서 취업을 안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조사를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1등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등만 선택하는 거냐, 기억에 남는 더러운 세상 이런 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회적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장님도 그러셨겠지만, 요즘은 누구나 다 공부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은 공부하는 친구 공부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른 걸 막 뭘 자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모르는 친구도 있었지만, 대학을 가더라도 꼭 다 좋은 데만 하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때문에 좀 내용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독일의 그 계획 가운데 얘기 있습니다. 독일이 굉장히 중소기업이 강한 국가잖아요. 대기업도 있지만. 근데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대기업에. 근데 그 계획 가운데 어떤 계획을 했냐면요. 일단 처음에 대기업하고 대기업 노사가 노조 쪽에서 임금을 올리지 않겠다 하는, 대기업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 이익에서는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기업이 그 남는 이익을 그 아래쪽에 있는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펀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임금 자체 중간층에 있는 중간층의 임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서 대기업 임금하고 많이 좁히고, 맨 아래쪽에 있는 기업은 아예 그냥 없애버립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아예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없애버리고, 여기서 떨어져나온 근로자들을 다시 이제 재교육시키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고용 친화적 복지 시스템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현격하게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대기업을 간다는 의미도 중소기업을 간다는 의미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바로 취업 일선에 나가는 그런 학생들, 그런 다수의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거고, 또 일부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 하나의 경제 자체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경제 자체를 사회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본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이게 소위 사회적 연대,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균형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이건 이제 사회적 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사회적 연대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게, 국민들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자라는 것도 그 중요한 것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들을 겪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비애나 얘기를 하신 분이 있나요? 전 실질적으로 진짜 가장 올라오고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면은 그 후보들 와서 그날 15분씩 이제 의견을 건의네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동안 나왔던 후보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걸 좀 바꿔보겠다라는 의지와 방향성이 가장 큰 것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 그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안 오면
검증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조금을 다른데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거 결국 어떻게 선택하냐는데 뭐가 근데 가장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장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직시하고 있고 이걸 개선을 해야겠다. 그에 대한 의지가 그리고 어떤 방향성 부분에서는 안호가 가장 앞서가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물론 박진영 저기 사이언스 전공하신 분이나 출란 전공하신 분이면은 근데 이제 저기 박부는 굉장히 오래전 전판에 나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 없이 전공의 경험 없이 바로 정치판에 들어갔다 온다면 아는 어쨌든 이런 것을 다 경험해보고 지금 정치판에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현실성에 대해서 본인이 절감을 하고 시청률 높이시는데 엄청나게. 아, 그래요? 여기 학생 대법원과 SBS 수고를 굉장히 솔직한 의견들이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아는 거를 뽑게 되신 건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마지막 말씀하신 정책에 대해서 문제였는데 그 검증 안 된 부분,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만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다 좀 약간 죄송합니다. 근데 절대 저기 SBS 뭐 신문국장 이런 말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SBS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 개인적인 자연인 신경절이 아닙니다. 질문 뭐 있나요? 유현희 교수님이 질문 뭐 조금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잘 모르는 분야라서 질문이 없었는데 원장님 얘기 듣고 갑자기 질문이 생각나는데요. 필드를 경험해보고 정책 뛰어들어가고 바로 그냥 정책 뛰어들어가는데 현실 감각이 들어갔을 때 이런 의견을 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 명문가, 정치가 그러니까 기관이 그러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번 나와서 이제 승리하고 또 잘 운영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만 비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부분은 또 이제 완전 또 정치 부분인데요. 미국은 굉장히 그 세계를 리드해가고 있는 국가의 개념을 분명하지만 미국을 이해하는 데는 다른 나라, 일반 나라들과 좀 다른 스케프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국가가 다른 나라들은 자연 발전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형성돼 갔다 온다면 미국은 새로 가가지고 새로 만든 나라예요. 새로 만들면서 그 설계를 새롭게 했던 나라. 그러니까 기존 자연 발전적으로 성장했던 국가를 잘 봐야 된다. 근데 이 새로 만들면서 뭐가 그냥 개인의 자유, 그냥 최고의 가치를 내서 먹어요. 그러니까 내 가치,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마라. 정부가 국가가 내 자유를 침범해. 재밌는 현상이 의료보험 못 사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정부가 해주겠다고 그래도 야 나 그거 싫다 하지 말라고 또 반대를 하는 나라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그 역사의 어떤 그 국가의 형성의 철학적 배경을 보면은 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어떤 국가 정부도 용서 못한다는 게 그 파운딩 파다들의 기본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놓고 보면은 누가 정치를 하든 그게 정치로서 어떤 세밀관을 형성하고 어떻든지 간에 거의 형성하고 일반인들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역사와 어떤 이 국가의 발전 단계가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해야죠. 그 세력들이 형성해서. 근데 이게 이제 그 힘을 개인의 자유들이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 똑같은 그 개인의 출발점이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는 거고 우리는 개혁 자체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지금 같은 저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고도의 성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자본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가진 재원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승리국가 자체.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고 공경이 없는 거고 그렇게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가져가는데 하나도 그렇게 어쨌든 그게 현실로서 실체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느냐. 그래야지 우리도 건강한 이제 어떤 동행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이트 사람이 입성하면서
거기서 성공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리스펙트가 상당히 뒤에 추가적이고 거기서 제일 그걸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정부의 중립성, 공정성인데 물론 저는 이런 데서는 저는 늘 있는 사람 대기업 이천만 된다고 늘 국민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모델에서 저는 자발적인 리스펙트가 되게 미국은 조금 더 어떤 역사적 국가 형성이 되게 다른 거예요. 교수님 질문 없나요? 예, 뭐 질문 있으시면 항상 들어와듯이 저번 주에 없어요. 이번 주에 다시 있습니다. 피자 시간이 있으니까 피자를 먹으면서 연예인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시집절한 타픽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바쁘신 시간에도 멀리 대전까지 연습을 위해서 항상 들어와서 이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열어보시면 바로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그 특강이 저로서도 어쨌든 처음 해본 특강인 것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전달됐을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했다는 것으로 제가 좀 만족하려고 감사합니다.